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계류 유산은 아기가 이제 성장을 딱 멈추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 이제 5주 정도 되면 아기 심장 뛰는 걸 확인하고, 심장 뛰기 전에 계류 유산이 되는 걸 고사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기가 형성되는 걸 보고 심장 또 뛰는 걸 봤다가 임신 8주 전에 심장이 멈추는 걸 확인하는 걸 이제 큰 범위에서 다 합쳐서 계류 유산이라고 해요. 거의 원인을 몰라요. 이제 교과서에 보면 계류 유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절반은 엄마 거고 절반은 아빠 거니까 엄마가 원래 아빠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면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역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특수한 항체를 가지는 수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면역계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특수한 항체가 있는데 이것이 치료되고 있지 않을 때, 자궁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기가 건강하지 않아서예요. 그럼 아기가 왜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도 잘 모르죠. 유전에 의해서 되느냐? 유전은 드물어요. 저희가 1년 안에 2번의 계류 유산을 연달아 겪는다. 한 번 임신하고 두 번째 임신이 바로 계류 유산이다 된다고 할 때는 아기를 가지고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 자체에 혹시 어떤 유산이 될 만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류 유산의 원인을 검사할 때 그런 기초적인 건강 검진에다가 자궁에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기한테 어떤 특수한 항체를 가지고 있나 검사하기도 하고, 아기를 엄마 아빠를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기를 또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도 대부분은 정상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임신 8주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동물마다 포유류 동물이 각 주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지나가기 어려운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지나면 잘 크거든요. 자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8주 이상을 잘 지나가지 못해서 보통은 8주 전에 계류 유산이 되고요.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take home baby rate, 아기를 임신해서 집에 아기를 안고 가는 거는 15%에서 20%예요. 너무 적죠. 4분의 1이 건강한 아기를 데려가는 거고, 대부분은 초기에 유산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계류 유산의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뭘 잘못 먹었나? 그때 이런 행동을 잘못했나? 뭐를 잘못해서 유산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임신이 유지하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자궁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나 자꾸 과거를 복귀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습관성 유산을 많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유산 한 번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습관성 유산이란 병명은 그렇게 흔하게 있는 병명이 아닙니다. 내가 유산 한 번 됐다고 습관성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계류 유산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약을 써서 이게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거죠. 자궁 입구를 넓히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서 저절로 아기집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의 장점은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 내진 때 눕고 마취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출혈이 됐을 때 출혈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몇 시에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 때나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혼자 처리해야 되잖아요. 다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자궁 안에 이게 남아있으면 염증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건 수술 자체가 무섭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수술하고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지? 자궁에. 근데 그럴 때 수술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흡입에 가깝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태반이 자궁에 탁 붙은 거니까 이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그거를 흡입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면 자궁에 크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음 임신하는 데도 지장이 없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인 걸 알게 되는 게 보통 여자분들의 생리 안에서 알게 되잖아요. 생리 예정일이니까 한 달째 보통 이제 알게 되고 생리 안 하면 당연히 소변 검사 해보겠죠. 소변 검사 한 다음에는 그걸 들고 병원으로 가겠죠. 2줄이 나오면 가서 초음파를 볼 거예요. 그러면 초음파로 진단할 때 바로 4주째는 안 나와요. 보통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기집이 자리 잡아야 보이니까 4주 반에서 5주 요때 보통 4주에서 5주 사이에 임신을 진단하겠죠, 사람들이. 요즘은 다 기계가 좋으니까요. 혹시 원래 생리가 불규칙적이어서 늦게 임신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술이나 담배나 커피. 그렇죠. 술, 담배, 커피 이게 제일 걱정이죠. 제일 기호식품이니까요.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옛날보다 담배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또 전자담배 나와서 냄새가 안 나니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커피는 사실 임신해도 마셔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산모가 겁나니까 디카페인 커피 드시는데요. 교과서에도 커피는 뭐 한두 잔? 엄밀하게 하면 교과서에는 뭐 4-5잔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드시겠죠. 아무래도 커피 먹으면 탈수되고 몸이 자꾸 이렇게 각성이 되니까요. 커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술은 이제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임신 중에 한두 잔은 괜찮다. 맥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임신했을 때 맥주 마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잔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한두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두 잔이 3-4잔을 부르고 3-4잔이 한 병을 부르거든요. 또 요즘 혼자서 마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술은 끊어야 됩니다, 정말. 담배보다 더해요? 네, 술은 이제 아기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든요. 심각하면 애가 술 취한 상태로 나오죠. 이제 책 같은데 그 인터넷 보면 그런 아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술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술을 끊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그 알코올 전문 상담하는 기관이 있어요. 상담하는 기관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을 알기 전에 엄청 극초기까지는 술 먹고 담배 펴도 아기가 못 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극초기까지는 괜찮다고 하던데.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자 이런 뜻이죠 뭐. 근데 보통 그거를 임신 3개월, 4개월까지 모르는 경우가 요즘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는 알고 난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야죠. 근데 담배는 사실 기형을 유발하진 않아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그게 폐에서 산모가 덜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게 되니까 즉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아기한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때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적게 공급하게 되면 아기가 좀 덜 자랄 수 있겠다. 저체중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7개월에서 8개월 됐을 때 조기태반 박리라는 병이 있어요. 조기태반 박리가 흡연한 산모에게서 증가하더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병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만약에 폈다라면 최대한 줄여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의사에게 꼭 알려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산전진찰을 하면서 아기를 초음파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일반적인 초음파가 아니라 혈류를 재는 게 있어요. 도플러 검사라고 그거를 꼭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그거를 임신 5개월에 정밀 초음파 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 산모가 아니면 하질 않거든요. 근데 흡연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 검사를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음주나 흡연 때문에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유산이 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음주나 흡연이 유산이 되려면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뭔가 동반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연유산이라는 건 사실 원인을 잘 몰라요. 한 60%에서 70%는 원인 모르고 그냥 유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유산이 되면 사람들이 다 복귀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고 아빠고 다 복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일 흔한 게 커피, 술, 담배니까 내가 그래서 준비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술과 담배 때문에 유산이 잘 된다는 논문은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요. 그러면 술, 담배 말고도 CT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건강검진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슴 엑스레이는 들어가는데요. 엑스레이 한 장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제 좀 자세한 검진, 고급 검진을 할 때 CT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CT가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용량이 너무 높아요.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서 CT를 찍고 임신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자분들이 가끔 생리를 했다고 해서 CT를 찍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생리가 아니라 임신 초기에 나온 출혈을 생리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 원래 배란이 굉장히 불규칙했던 분이 하혈을 한 거를 생리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CT를 찍을 거면 소변 검사를 적어도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원장님, 유산 중에 화학적 유산이랑 계류 유산이 있던데 무슨 차이예요? 네. 화학적 유산은 말 그대로 화학적 임신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하는 게 육모 성선 호르몬이라는 HCG라는 호르몬을 검사하거든요. 피로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게 2000까지 올라가야지 초음파상의 아기집이 확인되거든요. 초음파로 진단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고 초음파에는 안 보이고, 그러고 좀 있다가 생리하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화학적 임신이 과거에 이렇게 혈액 검사로 임신을 진단할 때는 없던 병명이에요. 근데 시험관 아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임상적으로 진단되되 초음파까지는 가지 않고 초기에 혈액 수치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화학적 임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굳이 혈액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번 생리가 좀 한 일주일이나 2주 늦어졌는데 굉장히 생리량이 많아,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계류 유산이라는 건 보통 사람은 임신 8주 전에 계류 유산이 많이 되는데요. 아기가 어느 시점에서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4주에 아기집을 하긴 했는데 아기집이 보이고 한 4, 5일 뒤에 난황이 보이고 또 4, 5일 뒤에 아기 심장 뛰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아기집만 동그랗게 보이는 걸 고사란이라고 또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심장이 뛰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임신 8주 전에 아기가 성장을 멈추는 걸 계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학적 유산은 그냥 생리처럼? 네, 잘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계류 유산은 소파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계류 유산에 소파술을 꼭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 약을 사서 스스로 약을 먹고 RU486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팔지 않고 계속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합법화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인터넷에는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유산을 해보겠다, 저절로 빠지게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서 하는 드문 몇 개의 병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수술을 하느냐? 이게 계류 유산이 계속 자궁 안에 있으면 한 달, 2달 그냥 있거든요. 유산으로 하혈을 하면서 쏟아지면 괜찮은데 계속 자궁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인물은 상하잖아요. 폐혈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자궁이 굉장히 커져요. 물이 점점점 늘어나서 폐혈증이 올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다음 임신에 방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다음 임신에 지장이 없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유산이 되기를 하는 방법은 이게 깨끗하게 다 빠지면 괜찮은데 찌꺼기가 나면 또 그것 때문에 자궁 안에 염증이 오고 하혈을 오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는 선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정하는 선에서 치료를 한다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다음 임신을 위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술했고 또 한 4, 5주 뒤에 생리 잘했고 이러면 다음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유산이라는 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돼요. 여자분들 마음속에 진짜 상처로 오래 남아 있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리고 표현을 안 하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 상태가 어떤지. 소파술을 하고 나면은 조직 검사를 하던데 어떤 걸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파술하고 조직 검사하는 이유가요. 계류 유산인 경우에는, 만약에 계류 유산이 여러 번 되신 분은 그걸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해요. 유산이 왜 됐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통은 하는 이유가 포상기태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포상기태 임신일까 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포상기태 임신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과거에는 많았어요. 이 포상기태 임신을 하면 1년간 임신 안 해야 되거든요. 다음 임신에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태반의 질환인 거예요. 태반에 병이 생겨서 아기는 안 생기고 태반만 계속 자라거나 아기 일부에다가 태반이 이상하게 자라는 병인데요. 그것 때문에 보통 계류 유산은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유산을 겪으면 언제 다시 임신에 도전할 수 있어요? 보통은
몸이 스스로 알아서 임신이 바로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지나면 뭐든지 3개월 지나면 마음이 다 가라앉잖아요. 또 생리 3번 정도 하고 나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임신할 준비도 되고 자궁도 이제 자궁 내막이 자랐다 깎였다 자랐다 깎였다 3번 정도 하고 나면 깨끗해질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한 3개월 뒤에 임신을 권합니다. 임신이 되면 아주 기쁜 일이죠. 뭐 유산하고 바로 임신됐다고 해서 그 애가 건강한 애가 아니고 이러지 않아요. 걔가 건강하니까 임신된 거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3개월 정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되면 간단한 피임 방법 하면 됩니다. 그때만 뭐 콘돔 하시든가 피임약을 젊으신 분이면 잠깐 드셔도 뭐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피임을 걱정이 되면 하시면 되죠. 근데 의사들이 꼭 3개월은 피임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보통 한 3개월 지나서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원장님, 어느 시기에 유산되는 걸 중기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임신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40주를 3으로 나누면 이제 13주에서 14주 간격으로 이제 끊어보면요. 16주에서 한 27, 8주? 아기 장기 형성이 다 되고 아기가 막 한참 장기가 커가는 시기죠. 그 시기에 이제 생기는 문제죠. 그런 경우 대부분은 일단 장기 형성이 다 됐으니까 아기의 건강은 어느 정도 증명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할 때 아기도 성장하고 태반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산모의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갑상선 질환이나 어떤 내분비계 질환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 것 같고 드물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요. 요즘은 드문데요. 내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SLE라는 그런 질환인데요. 근데 요즘은 다 미리미리 진단을 많이 하세요. 건강검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런 면역계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태반의 위치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인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못 밝히는 게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자궁경부 무력증이랑 조기 양막 파수가 많다고 하던데 두 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자궁경부 무력증이 그게 무서운 게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증상 없이 오늘 갑자기 밑이 묵죽해서 갔더니 자궁문이 다 열리고 양막이 빠져나와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조기 파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뭔가 분만의 징조로 터지는 거니까 어떤 염증이 몸에 선행이 돼서 그 영향으로 조기 파수가 오죠. 자궁경부 무력증인 경우에는 다음 임신을 위해서 예방맥 수술을 한다고 하던데 예방맥 수술이 어떤 건가요? 예방. 그게 맥 수술이 맥도날드라는 이제 사람 이름을 지어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거든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게 결국 이제 자궁경부 봉합술의 일종인데요. 점막을 절개하지 않고 실로 바로 꼬매주는 걸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하고요. 피부를 좀 절개하고 방광을 박리해서 조금 더 위로 해주는 게 시로드카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더 이제 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개복을 해서 배로 이제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수술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맥도날드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맥 수술이라고 엄마들에게 알려졌나 봐요. 중기 유산은 설명해 주셨는데 막달 사사는 어떤 거예요? 이제 막달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36주 이후 마지막 달 10개월째잖아요. 9개월까지도 아기가 잘 있었는데 보통 36주 되면 의사들이 분만을 그땐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병원을 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놀지 않는다고 왔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심장이 멈춘 경우겠죠. 그런 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물론 탯줄을 목에 여러 번 감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산모 혈압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지병 없이 산모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술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제 결국은 애를 낳는 거잖아요. 임신 초기는 그냥 수술하면 되지만 이미 아기 장기도 형성돼 있고 뼈도 있잖아요. 아기를 그냥 분만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궁경부가 준비되어 있으면 쉽게 자연분만 하면 되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궁경부를 준비하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자궁경부를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준비해서 자연분만을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제왕절개술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거죠. 나를 찾아왔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보낼 때 잘 보내야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휴 참 내가 눈물 나. 아니 내가 의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 심장 소리도 못 듣고 유산이 됐어요. 이것도 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보내야 돼요. 내 잘못한 걸 먼저 탓하지 말고 그렇게 되죠. 근데 많이 우시고 난 다음에는 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의사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마음가짐을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너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은 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만나고 너 얼굴을 못 보고 보내게 되어서 참 아쉽다.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고 다음에 건강한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을 좀 알고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야죠. 혈압이 있었다면 혈압을 해결하고 당뇨가 있었다면 체중을 줄이면서 당 조절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던 분은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라면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아기가 찾아오실 거예요. 계류 유산이 자꾸 반복될 때, 그 다음에 뭐 유산이 연달아 2번이 되거나 총 3번 이상의 자연 유산을 경험하면 반복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치료라는 거 원인이 명확해야 거기에 따른 치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반복 유산의 원인이 절반 이상을 원인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60 내지 70%가 원인 미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이유가 밝혀진 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염색체 기형. 이거는 유전되는 염색체 기형도 있고 유전되지 않으면서 발생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염색체 기형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 유산이 되면 그 태아로 염색체 검사를 하죠. 그다음에 2번째로는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 항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태반으로 가는 혈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반하고 자궁 사이에 혈류가 안 좋아져서 거기에 혈액이 응고되는 거죠. 그런 2가지가 정확하고요. 나머지는 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 보통 이렇게 습관성 유상이 있는 사람에게 이 2가지를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치료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항응고제를 쓰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과 헤파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가 아기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지 않게끔 엄마의 면역력을 더 낮춰주는 면역 억제제. 그게 보통 이뮤노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를 써요. 근데 이뮤노글로불린은 그렇게 검증된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쓰는 병원도 있지만 소론도라는 경구약을 이제 먹는 알약을 보통 먹이고요. 3번째가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란 호르몬 치료를 해요. 이게 태반에서 나온 호르몬이거든요. 보통 3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그 항응고제로 쓰는 아스피린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에 심장이 나쁘면 아스피린 먹는데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스피린을 먹거든요. 근데 원래는 아스피린이 성인 용량이 하나에 500mg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옛날에 아기가 레이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면서 소화용으로 100mg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체중에 따라서 뭐 하루에 2알 먹이는 아기도 있고 3알 먹이는 애도 있고 체중에 따라서 이제 체중과 나이에 따라서 아스피린 용량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베이비 아스피린이 100mg가 있고 더 작은 용량으로 전에는 우리나라에 75g, 80g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되지 않고 미국에서는 생산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을 때 이제 100mg에서 4분의 1 귀뚜기를 떼고 75g에서 80g을 원래 정용량이에요. 치료 목적으로 먹는 건요. 근데 그렇게 약국에서 떼주기도 힘들고 하기 힘드니까 그냥 100mg을 먹는 거죠. 한 알. 그거를 먹으면 이거의 단점이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잇몸이 나쁘신 분들은 안 그래도 임신 중에 치솔질 하면서 양치질 하면서 피가 나는데 아스피린을 계속 먹으면 더 출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유산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보통 10주에서 12주 되면 끊죠. 근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막달까지도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기 낳기 한 2, 3주 전에 중단을 시키죠. 그리고 또 이 아스피린이 오래 먹었을 때는 막달에 아기 심장의 기형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35주에 딱 끊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사서 드시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하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스피린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헤파린 주사라고 있거든요. 그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 헤파린 주사를 놓기도 해요. 시험관 할 때도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제 시험과 착상을 할 때 이제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산을 결국은 예방하는 목적이죠. 아마 처음부터 아스피린을 처방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할 겁니다, 아마. 참 아스피린이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머리 아플 때도 먹죠. 열 날 때도 먹죠. 이렇게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쓰죠. 이거 진짜 내과에서 처방 많이 할 거예요. 유산을 방지하는 데도 쓰죠.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게서 아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쓰죠. 요즘은 뭐 암 예방을 한다는 이런 논문까지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네. 임신 초기에 피비침, 피고임 네. 이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임신하면 3분의 1에서 임신 초기에 출혈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죠. 굉장히 빈도가 많죠. 근데 피가 비치면 일단 이게 유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가 쉽겠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생리적으로 출혈이니까 아기가 착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되는 출혈. 이런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착상이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와 아기가 붙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제일 안쪽 살, 자궁 내막과 아기의 수정란 세포가 엄마의 자궁 내막으로 암처럼 파고 들어가서 서로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혈관이 파이프 연결하듯이 탁 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 세포와 혈액 세포를 만들어 가면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피가 새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금방 피가 샌 거면 약간 붉은색일 것이고, 양이 적으면 분홍색, 양이 많으면 빨간 선홍색. 근데 그게 출혈이 안에 조금 고여 있다가 움직이거나 배에 힘을 줄 때 나왔다 그러면 양이 좀 많으면 검은색, 양이 적으면 갈색일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 색깔은 언제 이제 출혈이 됐었느냐에 관계된 거고요. 그다음에 양은 이제 사실은 생리양만큼만 많지 않다면 크게 걱정이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라는 게 우리가 8주, 10주, 임신 3개월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어쩔 수 없는 출혈이니까 집에 나 혼자 있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출혈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되는 출혈인가 구별은 해야죠, 진료실에서.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내진과 초음파를 하거든요. 내진을 하는 이유는 용종이라는 게 이렇게 자궁 입구로 이렇게 빠져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궁 경부에 숨어있던 용종이 자궁이 커지면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착상되는 과정에서 좀 조직이 빠져나와서 출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다 분만 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용종 때문에 출혈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때까지 출혈이 계속 반복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양은 안 많을 거예요. 복에 있나 없나 내진을 해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고 아기가 어떤가 보고 그 자궁 내막과 태반 사이에 착상되는 과정에 피가 고였나 안 고였나, 그 고여 있는 정도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피가 자궁 위쪽으로 고여 있으면 질과 거리가 머니까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게 아래쪽에 고여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흘러내릴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아마 의사분이 약 처방을 해줄 거고, 뭐 주의사항도 줄 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혈이 된다고 다 이게 유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꼭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유산과 관계된 출혈은 일단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픕니다. 자궁이 수축되면서요. 그러면 산모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다니던 병원, 분만병원 24시간을 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되는 그러면 거예요? 가면 되죠. 꼭 응급실에 갈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네. 다니시던 병원 가는 게 제일 좋죠. 기록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요, 임신 3개월을 이제 그런 착상이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4개월에 출혈이 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잠깐 4개월에.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임신 3개월에 착상이 다 되고 나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자궁의 아래쪽이 확 늘어나거든요. 자궁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지만 특히 자궁 경부 바로 위에 약간 좁아진 부위가 쫙 늘어나요. 여기에 태반이 살짝 붙어있던 분들은 자궁이 쫙 늘어나면서 그 부위에서 또 출혈이 되세요. 전치 태반은 아니지만 태반이 약간 아래쪽에 있던 분들이 4개월에 이제 출혈이 또 잘 되세요.
근데 그게 또 한 달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산모는 분명 피부침 때문에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라는 게 사실 참 이게 주관적이라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순간적인 공포, 유산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임신 유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너무 과다하게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임신 기간 내내 마찬가지고요. 애 키우면서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